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22년 전인 1894년은 바로 어찌 보면 한국에 있어서의 거대한 이제 역사적인 분기점이 되는 해입니다. 그 분기점은 마치 2002년에 벽두에 대전에 있는 노삼으로부터 시작했듯이 저 멀리 그 전까지는 정치적으로 아무런 중요함을 가지지 못했던 전라도의 고부군, 지금의 이제 정읍, 순창 이쪽 지역이죠. 고부군에서 시작합니다. 고부군은 이제 만경평야를 끼고 있고 굉장히 비옥한 그 평야지대죠. 그래서 이제 엄청난 그 쌀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조병갑이라는 고부 군수가 아주 진짜 정말 인간 이하의 놈이 이제 군수로 옵니다. 와서 정말 해도 너무할 정도의 그 수탈을 하게 돼요. 그냥 어느 정도의 수탈이냐면 그냥 내놓고 강도짓을 하듯이 이른바 그 국법이 정한 어떤 조세를 넘어서는 그런 그 폭압을 저지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양민의 한 사람이었던 전창혁이라는 사람이 이건 당신이 너무 아무리 군수지만 너무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항의를 하다가 졸라 얻어맞고 죽습니다. 그 전창혁은 바로 전봉준의 아버지예요. 사실 전봉준은 그냥 평범한 양민의 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그런 어떤 많은 원성에도 불구하고 이 고부군수 조병갑의 학정은 날로 돼 가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작정한 2년 전에 아버지를 잃은 전봉준은 뜻이 있는 사람을 모았습니다. 근데 그 숫자 이른바 드디어 이제 고부군에서 1차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 1894년 1월 달에 이 모인 사람들이 300명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뭐 프랑스 대혁명 같이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동네에서 아저씨들 몇 명이 주로 양민들이 중심이 된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동학 교도들은 이 300명 중에 정확히 숫자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극히 일부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것은 이제 이 명칭을 두고도 사실은 이 1894년에 일어나는 이 굉장히 한국 근대사를 가로지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명칭을 두고도 사실 많은 학계에서의 논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걸 최악의 경우는 동학난이라고 한때는 불렀죠. 이거는 이제 철저히 일본 제국주의적 시각에서 쓴 말이니까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걸 동학 농민 혁명이라고 부를 것이냐, 가보 농민 전쟁이라고 부를 것이냐, 가보 동학 운동이라고 부를 것이냐, 가보 농민 운동이라고 부를 것이냐,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약간 우파 쪽 입장에 쓴 사람들은 이 1894년의 사건을 좀 굉장히 의미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이거 무슨 혁명이냐 그게. 그건 너무 좌빨들의 오버 아니냐. 라고. 근데 그분들의 그 문제 제기에는 타당한 면이 사실 있음을 저는 인정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뭐. 왜냐하면 이제 사실 이걸 너무 또 전봉준을 그런 그 혁명가로서 이렇게 이 과대평가하려는 또 일부 또 좌파 계열의 학자들의 또 오바도 사실은 좀 나는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을 그냥 동학농민혁명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붙이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좀 얘기를 들어가시면서 스스로 판단해 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요, 뭐 꼭 혁명이라는 게 무슨 뭐 레닌이나 뭐 막스 같은 혁명가가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사소하고 우발적으로 시작했으나 그것이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정작 그 주체들은 그것을 의식하지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어떤 역사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그 이후의 역사를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혁명이 되기도 하고 밀란이 되기도 하고 그냥 폭동이 되기도 하고 양아치판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1980년 5월달에 광주에서 일어났을 때 우리 그때 그 당시에 모든 언론과 주류 학계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폭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누가 그걸 아무리 몰상식한 김무성도 그런 얘기는 안 해. 그거는 80년 5월에 광주를 폭동이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길 가다가 벽돌 맞을 까봐서가 아니라 그게 가지고 있는 바로 인간의 역사적 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4년 1월에 시작해서 사실 94년 12월 전봉준과 김계남, 손아중 이 탑3가 체포되면서 끝나게 되는 딱 1년 동안에 있었던 일. 1년에, 근데 1년에 봉기가 3차례 쭉 계속 싸운 게 아니고요. 1차 봉기, 2차 봉기, 3차 봉기는 3차 봉기는 11월 달에 일어나요. 이 1차, 2차, 3차 봉기가 1년 안에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1차하고 2차하고 2차하고 3차하고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면서 역사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이런 거죠. 나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 일이 왜 이렇게 커진 거야? 내가 전봉준이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씨 이거 아닌데. 그렇지만 그 어떤 시대적 요구에 거스를 수 없는 어떤 힘이 그때 지배합니다. 그래서 1차 봉기 때에 전봉준과 3차 봉기 때의 전봉준, 1차 봉기 때의 이 봉기의 참가자들과 3차 봉기 때의 참가자들은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전혀 다른 역사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걸 아주 간단하게 볼까요? 결국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갑오경장이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바로 이 아래로부터 얘기해요. 동학 농민의 혁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울 중앙의 그 조정이 일단 그런 아래로부터의 요구, 민중들로부터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어떤 하나의 조치에 불과했던 것이고요. 결국에 이게 위로부터의 개혁이건 아래로부터의 개혁인 간에 여기서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동학 농민혁명, 그것도 저 전라도 고부 땅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단지 300명의 사람들이 고부군을 박살냅니다. 박살내고, 근데 조병갑은 못 죽여요. 조병갑 도망갑니다. 조병갑은 도망가고 고부군을 접수해서 이제 원을 풀죠. 그래서 이제 그 조병갑이 막 다 쳐놨던 걸 전부 다 풀고 그냥 해산합니다. 해산하면서 이제 그 고부군 위에 있는 전주 감령, 관찰사가 있는 전주 감령에, 근데 그 관찰사는 사실 그렇게 뭐 말귀가 안 통하는 인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적절한 정치적인 타협을 합니다. 더 이상 책임 우리가 한판 뒤집었다 해서 책임 묻지 마시고요. 조병갑이 나빠서 그런 놈이니까 좀 엄중히 다스려 주세요 하고 대충 화해를 했어요. 근데 이 조병갑이 이게 정말 아주 골 때리는 놈이다 이거. 이게 결국은 이제 지 무덤을 파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자리를 잃을 뻔한 몇 번 자리를 잃을 뻔했는데 조병갑은 계속 이제 뇌물을 쓰고 이제 오히려 이런 그 반상의 도리를 어지럽힌 저런 적도들을 가만히 놔두는 것은 사직의 위해가 된다면서 계속 이제 여기저기를 이제 쑤시고 다니고 일을 크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때 그 고부군의 봉기를 일으켰던 사람들에 대한 이제 체포의 압박이 높아지자 이때 이런 걸로는 안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되면서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동학 그 당시 교세를 민중들에게 크게 넓혀가고 있던 동학 자체가 움직인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인근 지역, 전라도 인근 지역의 동학의 접주들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전봉준을 오히려 부추겨서 이렇게 좋게 말을 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부터 동학이 중심이 된 농민군이 꾸려지게 돼요. 이게 약 7,000명 규모였습니다. 2차 봉기는. 그래서 6월 달에 2차 봉기가 일어나고 2차 봉기는 바로 그냥 전주성을 함락시켜 버려요. 이제 사건이 이제 큰 거다 이거. 일이 이제 그냥 어디 군에서 그냥 몇백 명이 이제 이게 놀던 거하고 다르고 이제 한 관찰사 지역을 장악해 버린 거죠. 그제서야 조정에서는 드디어 토포사를 파견합니다. 이때 파견한 토포사가 홍계훈이에요. 바로 뮤지컬 명성황후의 남자 주인공이자 그 민비의 호위무사라고 되어 있는 이미연 주연한 명성황후에서도 그 남자 주인공이죠. 참 진짜 남자 주인공을 택해도 어떻게 그런 나쁜 놈을 택하는지. 그런데 그 홍기훈이라는 놈이 뭐냐면 바로 그 자기 나라 땅에 자기 백성을 죽이러 보낸 토포 사령관이에요. 근데 내려왔는데 이제 정말 중앙에 정예군이 내려온 거죠. 중앙에 전해내는데 계속 접전을 벌이고 서로 쌍방간에 피해를 맞아 접전을 벌였는데 도저히 홍계훈도 이 그냥 어설픈 동네 촌 농군들이라 생각했던 이 농민군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또 그렇다고 농민군 또한 굉장히 군사적으로 적거나 훈련받고 조직화된 이런 어떤 그 정예군을 완전히 압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애매한 대치 상태가 이어질 때 사실 그 협상을 통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수뇌부끼리 전봉준과 홍계훈 사이에 편지가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그걸 협상을 해요. 둘이서 쿨하게 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이른바 우파 그 역사학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혁명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미 이때부터 전봉준, 다시 말해서 동학의 지도부들과 중앙의 대원군 사이, 민비의 정치적 경쟁자였던 대원군 사이에 사실상 협약이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협약이 사실은 굉장히 타당한 역사적 근거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동학이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에 개입은 했지만 이 봉기에 개입은 했지만 그리고 그 동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신문제를 철폐하는 새로운 어떤 그 개벽의 이상을 이 과정에서 주장을 했지만 이들의 사실상 정치적 한계는 뭐냐면 왕조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거든요. 왕을 둘러싼 간신배들을 소탕하고 그리고 그 조병갑 같은 악덕 탐관 오리들을 제거함으로써 왕이 정말 올바른 정신으로 진정한 의미의 왕도를 통치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사실 전봉준의 정치적인 시야였던 겁니다. 이때의 전봉준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굳이 전봉준이 뭐 그냥 가서 욱한 김에 전주성을 함락한 김에
그냥 경복궁까지 그냥 다 거들을 내려고 마음을 먹은 게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를 완전히 도탄으로 몰고 가고 있는 민씨 일파들을 숙청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정치적 목표였기 때문에 대원군과의 수평적인 사실상의 그 협약은 충분히 가능했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것은 혁명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또 의도적으로 반만 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이제 토포사에는 홍계운하고 합의가 끝났어요. 그래서 토포군은 물러갑니다. 다시 철수하는데, 그리고 이들도 무장을 해제하고 다시 전주성을 다시 내놓고 물러나요. 그리고 이제 이 전주 감령과 굉장히 쿨한, 굉장히 유리한 협상을 합니다. 어떤 협상을 했냐면, 자, 우리가 병력은 해산하는데, 나 앞에 경우를 봐서 난 니들 못 믿겠어. 전라도 지역은 우리가 통치할 거야. 우리가 전주성에서는 나가주지만 우리가 자치적으로 전라도 지역을 통치하겠다. 일종의 인민위원회를 만들겠다. 이게 집강소입니다. 그래서 전라도 지역 전체를 53개로 나누어 가지고 동학교도가 중심이 된 이제 사실상의 자치 치안을 내정을 이때부터 하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 전라도가 해방구가 된 거지. 이것은 어찌 보면 그 20년 전에 파리에서 있었던 일종의 파리 꼬민과 거의 같은 상태였습니다. 민중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에 의한 통치. 이것이 사실 굉장히 몇 달의 기간이었지만 바로 그 왕조 사회의 한복판에서 전라도가 무슨 마라도 이런 데 아니잖아요. 이 같은 왕조의 한 그 안에서 이 집강소가 사실상의 실질적인 민중 권력으로 대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강 12개조 이걸 또 놓고 또 이렇게 지금 좌우의 역사적 사이에 논쟁이 많아요. 사기다, 아니다, 막 이걸로 이제 많은데 이거는 사실은 사기냐 아니냐를 얘기할 게 없는 게 이 정강 12개조의 내용은요 새삼스러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860년대부터 시작된 동학의 교리 내용과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예요. 가령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과부들도 개가해야 된다. 개가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된다. 결혼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냥 12조 안에 한 개 조항이야. 다시 말해서 양반과 쌍놈의 차별을 없애자. 노비 문서 다 태워버려. 이제 노비 해방이죠. 노예 해방. 그리고 사실상의 왕조 시대의 신분제적 질서의 폐지. 그리고 맨 마지막 12조만 좀 다른 게 하나 끼어 들어갔어요. 일본과 내통한 놈들에 대한 엄단 이게 들어갔어요. 근데 결국 이게 드디어 마지막 불씨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당시 일본의 우익 단체였던 천우협은 동학의 이 집강소의 정책들을 지지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본 군국주의를 우파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일본 역사의 입장에서 보면 달라요. 이토 히로부미는 우파가 아니야. 이토 히로부미는 중도파입니다. 좌우의 중도예요. 일본에서는 리버럴 집단이라고 불러요. 일본의 우익은 누구냐면요. 일본의 진짜 우익은
한 번도 권력을 잡아보지 못했어요. 일본의 우익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 동학과 비슷한 거야. 일본이 그 서구적으로 근대화되는 것에 반대하고 일본의 가치를 숭상하는 자들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일본적 가치는 어디에 있다고 부르냐면 농민들에게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그 당시 일본의 진짜 우익들, 천우협이라든지 그 천우협에 들리는 흥룡회, 이런 진짜 일본의 우익 단체들은 동학을 지지하고 지원했어요. 이 일본의 우익이 천황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리버럴들한테 이용당합니다. 우익의 입장은요, 한일 간에 대한 우익의 입장은 뭐냐면, 야, 한국과 일본이 각자의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합병하자. 이게 일본 우익의 입장이에요. 일본 이토 히로부미로 대표되는 일본 리버럴의 입장은 뭐냐면 한국을 강제적으로 병합하자. 이게 리버럴의 입장이에요. 이 차이 아시겠어요? 굉장히 미묘한 차이인데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 일본의 우익과 당시 한국 근대의 관계들을 밝히는 연구가 한국에서 아직까지 별로 없어요. 일본에서는 조금 있는데, 실제로 그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일본 쪽 기록들을 보면 일본 우익들이 굉장히 부단히 동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접촉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맨 마지막에 1910년도 한일 강제 병합에 국민에 가게 되면 일본 우익도 자기들이 속았다는 걸 알게 돼요. 이용당하고 결국은 자기들이 꿈꾸었던 진정한 당대당 1대1 합병이 아니라 강제 병합으로 가게 되면서 일본 우익도 리버럴들한테 농간. 그래서 사실은 일본 진짜 우익들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안중근이 영웅이에요. 자기들을 완전 역사적 바보로 만들어버린 이토 히로부미를 조선의 청년이 제거했다. 자기들도 못했는데. 그래서 일본의 우익의 그 가치는 뭐냐 어디에 있냐면요, 천황에 있어요. 일본의 정신의 상징 천황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 일본의 농촌이라는 일본의 전통에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그 목표는 뭐냐면 바로 죽음의 미학입니다. 이때부터 이렇게 그 암살, 이른바 메이지 유신파들을 이제 끝없는 쿠데타를 일으켜 애들이 한 번도 성공을 못해요. 그리고 장렬하게 자결합니다. 이게 일본 우익의 트레이드마크예요.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정치적인 불운하들. 그러니까 사실은 메이지 유신부터 20세기에 들어와서 쇼와 천황 시대를 지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오는데 일본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교묘하게 일본의 좌파 우파를 사이의 그 긴장관계를 가운데서 이용해온 이른바 일본식 개념으로는 일본 리버럴들이 천황을 독점하면서 끼고 온 셈이에요. 이 힘이 필요할 때는 얘들을 꽂히고 저 힘이 필요할 때는 저 힘을 꽂혀서 가장 중간에서 정치적인 어떤 이익을 유지해온 자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게 완전히 모든 일본이 이 당시에도 이 동학 교도들의 입장에서 적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일본의 우익은 동학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들한테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현실적인 지배자들은 동학이 눈에 가시였죠. 저 세력을 말리지 않는 한은 조선 땅의 완벽한 지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보 농민혁명이 1894년에 일어나서 1894년에 끝났다고 생각하시면은 그건 진짜 머리 나쁜 거예요. 마지막 우금치 전투,
우금치라는 이제 그 공주에 있는 고개인데요. 우금이 뭐냐면 소도 다니는 걸 금지할 정도로 험준한 고개예요. 저는 거기에서 우금치에서 마지막 그 결전을 벌였던 그러니까 군사적 판단이, 전봉준의 판단이 패착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일본군은 700명도 되지 않았어요. 거기에 3만 명이 전멸합니다. 뭐 때문에? 기관총 때문에. 그러니까 고개 마루가 좁으니까 딱 그 목만 잡아놓고 그냥 기관총을 위에서 아래로 갈게 된 거예요. 만약에 개활지나 게릴라전으로 가버렸으면 아무리 기관총이 아니라 밤중에 총이 보여요? 700명은 쉽게 장악할 수도 있어요. 칼만 들고도. 완전 전략적인 한 번의 판단의 실수가 그 마지막 패배를 하는데요. 동학문민군이 전사한 것은 3만 명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뒤로 동학교도 약 40만 명이 처형돼요. 그 뒤로 10년이 합병이 될 때까지, 1910년이 될 때까지 전국에 최후의 동학교도까지를 추적합니다. 일본 헌병들이 추적해서 전부 사살했어요. 진짜로 정말 뒤끝 작살인 놈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정리하지 않고, 동학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한반도의 지배는 불가능하다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실패한 혁명은요, 이 정강 12개조를 통한 이 집강소라는 어떤 사실상의 꼬민이에요. 이 꼬민의 이 경험에서 이미 한국의 근대사는 완전히 새로운 어떤 단계로 진입을 한 거예요. 민중들에 의한 직접 통치라는, 비록 일부 지역이었지만, 하지만 동학은 전국 조직입니다. 만약에 동학이 그냥 동학은 크게 난접, 북접으로 이렇게 조직이 크게 나눠 있어요. 이 난접, 북접으로 이렇게 이원화된 조직입니다. 우리나라 맥도날드랑 조직이 비슷해요. 우리나라 맥도날드가 금강을 중심으로 남접, 북접이라 나눠 있거든. 그래서 실제 동학의 2대 교주인 최시영은요, 북접이에요. 그러니까 동학의 오야찌는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았어. 최시영은 끝까지 전쟁에 가담 안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처형당해. 그런데 이 집강소는 전라도에 한정됐지만 문제는 뭐냐면 동학은 전국 조직이라는 거죠. 이러한 이미 그 생각과 사상과 현실이 이 동학의 전국 조직을 통해서 전체가 다 공유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동학이 그 선대에 처형당했던 일대 교주인 최재우가 예견했던, 어찌 보면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체제, 개벽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미 사실상 공화정으로 가는, 비록 그들의 머리는 여전히 왕도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실은 이미 근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국면이 됐다라고 민씨 일족들은 판단하고 청나라를 부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청나라의 군대를 불러요. 그런데 이 청나라의 군대가 출병을 할 때 실수를 합니다. 조선을 향해 출병을 하는데 실수를 해. 무슨 실수를 하냐? 12,000명의 청병이 출전하는데 그들은 이미 그 몇 년 전에 텐진 조약을 맺어서 일본하고 협약을 맺은 게 있거든. 둘 중에 어떤 나라라도 한 나라가 조선에 출병할 때는 상대편에게 통과해야 한다 라는 텐진 조약을 맺었는데 그걸 깜빡 잊고 먼저 먹을 생각에
먼저 출병을 하는데 이미 조선 조정의 그 신문은 일본의 그 스파이가 일본에 바로 연락을 해서 기민하게 일본군 10,000명 한 개 사단하고 그 이제 우리가 지금 아산만이죠. 그 앞에서 만나서 부딪히게 돼요. 여기서 일본이 자랑하는 막강한 해군이 청나라 군대 12,000명을 아산 앞바다에 전원 수장시킵니다. 완전 청나라가 당나라 군대 되는 순간에서 이때부터 청나라는 이제 사실상 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일본에 넘겨주고 이제 승자 결승전에서 승리한 일본군은 청나라를 대신해서 바로 이제 사실상의 한국의 조정에 개입했고 바로 그 일본군은 내친김에 이제 동학민군의 소탕례로 투입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일본과 이제는 고부군도 아니고 전라도도 아니고 전국의 남접 북접의 모든 동학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담을 합니다. 주전파와 주화파로 나뉘었습니다. 북접의 최시영은 그래도 이거 전면전으로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좆되는 거 아니니? 막 그러고 했고, 남접의 손화중은 뭔 소리 하세요 지금 아저씨, 지금 나라가 지금 일본군이 지금 이제 완전히 지금 군합발을 들고 지금 경복궁을 지금 들어가는 형국인데 지금 뭔 소리 하십니까? 결국은 주전파하고 주화파가 논쟁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100% 주전파가 이겨요. 그래서 최시영은 그냥 물러납니다. 나 몰라, 난 갈래 하고 갔지만 최시영에 이어서 3대 교주가 되는 손병희, 최시영의 왼팔이었던 손병희는요 주전파로 가담을 합니다. 그만큼 당시 주전파가 대세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3차 봉기 때는 이제 완전히 다릅니다. 전국연합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2차 봉기에서 3차 봉기로 넘어가는 것에서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집강소를 통해서 신분을 실패했습니다. 자, 1차 봉기 때는요 그 300명밖에 안 되지만 주로 양민, 그냥 농민들이 주력이었어요. 2차 봉기에는 동학교도가 좀 더 많이 들어온 양민연합군이었습니다만 3차 봉기 때는 혁명군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이때 3차 봉기 때 주력을 이루었던 건요 누구냐면 천민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떤 천민이냐면 남사당패, 제인, 광대, 무속 이쪽 계통이 거의 1,000명 단위로 입대합니다. 그런데 아니 뭐 남사당패가 무슨 뭐 전쟁을 한다고 그래 싶지만요. 여러분 남사당이 되려면 체력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막 빙빙빙빙 날아다녀야 되고 막 덤블링 해야 되고 막. 그래서 실제로 조선 왕궁의 근위병들은 전부 이 남사당에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용병 군단이야 이들이. 남사당이 유사시에는 고종을 지키는 호위군, 그걸 갖다가 충의군이라고 했습니다. 이 충의군의 주력이 남사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막강한 전문적인 그 군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접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손화중이 이 전체의 군대 병권을 그 남사당배 출신의 천민에게 병권을, 지휘권을 맡깁니다. 사실상 이 아래로부터의 요구 때문에 그해 7월 1809년 7월에 중앙정부는 이제 그 가보경장을 발표하고 말로만 신분제의 폐지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과거제도 없었습니다.
그 마지막 과거를 보러 온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도 잘 아는 동학교도 백범 김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과거를 보는데 역시 떨어졌죠. 왜냐하면 이미 뭐 과거 죄다 썩을 대로 썩은데 뭐 사실 김구도요. 어차피 돈 주고 사와서 대리 시험을 봤어요. 김구도. 그러니까 지도 대리 시험 봐놓고 막 과거 우리나라 썩었다 씨바 막 이미 시험 치기도 전에 뭐 다 뽑혀 있더라. 뭐. 근데 김구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구 아버지가 재밌는 사람이야. 뭐라 그런 줄 알아? 그거 봐라, 내가 하지 말랬지. 그냥 묵고 살 재주나 배워라 하면서 뭘 권한 줄 아세요? 사주 공부하고 관상 공부해라. 그러니까 김구가 관상가가 됩니다. 저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길이? 그래서 그걸로 먹고 살아요, 좀 잠시. 살다가 이제 결국 동학에 가담을 해서 잡혀요. 그래서 그 잡혔다가 탈옥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대충 학교 서당 선생으로 좀 살다가 나중에는 기독교인이 됩니다. 굉장히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되는데요. 이때에 김구가 아마 이때쯤 태어났을 거예요. 이때의 김구의 그 생각을 태어난 게 아니고 이때의 김구의 생각을 굉장히 잘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이 동학의 이 3차 봉기의 힘이 굉장히 전국적인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때는 이제 완전히 이제 3차 봉기 때는 그 적이 명확해졌습니다. 일본과 그 일본을 비호하는 그 모든 세력이 이제 동학의 적이 됩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제국주의 투쟁으로 변모하게 돼요. 이들이 원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역사가 그들을 그렇게 몰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단순히 고부, 전주 이 싸움이 아니잖아요. 중앙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자기들의 거점 확보 전쟁으로 동학 3차 봉기한 거점 확보 전략으로 선택한 곳이 바로 공주였습니다. 우금치가 있는 공주였는데 왜 그들이 한양으로 진격하기 전에 공주가 왜 필요했냐면 굉장히 전략적인 판단, 그까지는 옳았어요. 다만 일본군을 과소평가한 게 문제였지. 공주는 옛날에 백제 사비의 수도였지 않습니까? 굉장히 공간은 좁지만 나중에 만약에 전선에서 밀렸을 때 최소의 인력으로 최후의 항전을 하고 자신들의 근거지를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울하고도 가깝고 북쪽은 몰라도 남쪽 자신들의 예비군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전라도와 경상도를 배후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주를 먼저 선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일본군은 그것을 먼저 눈치채고 먼저 와 있었어요.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이때. 당연히 그냥 공짜로 접수하고 다음 스텝을 밟기도 전에 공주의 우음치를 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3차 봉기는 정말 끔찍한 1, 2차 봉기 때와는 달리 끔찍한 결과를 내고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굉장히 집요한 일본군의 보복이 15년간 이어지게 돼요. 이때 일본의 전사자가요, 진짜 비참한 기록인데 이 우금치 전투의 일본인 전사자가 0명입니다.
우리가 3만 말 이러면 말이 3만 명이죠. 3만 명을 결판하면 깔아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근데 일본군 전사자 0명, 설사 1명. 세계 전쟁사상 가장 비참한 전투였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동학은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도륙이 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지치지 않는 불씨가 타오른 것이 뭐냐면 이제 만민공동회, 이제 드디어 이른바 새로운 어떤 그 입헌군주제의 이상을 가진 공화주의자들에 의한 새로운 그 이념투쟁이 시작돼요. 여기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동학의 세력과는 상관이 없었으나 주로 이쪽은 서학이죠. 서학인 기독교의 바탕을 둔 세력들이었지만 이 동학 농민혁명으로 인한 그런 어떤 전반적인 이런 그 반외세의 분위기에서 이제 이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대중들을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이 만민공동회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촛불 집회 생각하면 돼요. 촛불 집회가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에 그대로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왜 그 탄핵 집회할 때 막 10일씩 매일 우리 그냥 광화문을 채웠잖아요. 만민공동회가 그렇게 했어요. 사실 1차 때는 하루 정도, 하루에 2만 명이 모여요. 하루에 2만 명이 소리 모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칠러 내각이 그 성립돼 있었는데, 뭐 아감 파천 여러분 뭐 기억나시죠? 뭐 이런 거 칠러 내각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자꾸 조정들이 어떻게든 외세에 그 기대어서 연명하려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 올려드는데요. 이때요, 이제 기마 경찰들이 이제 이 집회를 저지하려고 했는데 이때 우리 가투 있잖아, 가투 돌 던지고 막 그래가지고 오히려 경찰 진압 세력들을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어떤 이 거리 투쟁을 통해서 이제 서서히 민의에 대한 자각들이 조직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2차가 이제 4월 달에 다시 한번 열리고 본격적으로는 이제 10월 1일부터 10일간 12일 연속 철야 집회를 하게 돼요. 연속 집회를 해요. 이때의 요구는 이제 굉장히 광활해집니다. 의회를 소집하라. 언제 그 이제 프랑스 대혁명의 이제 3부의 수준으로 가는 거죠. 자, 왕, 그러니까 입헌 군주제를 하자. 왕은 군림하고, 그래, 인정해 줄게.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왕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자, 일단, 의회부터 조정이 인정해라. 결국 그 요구를 당시 고종이 받아들입니다. 굉장히 형식적이나마 의회를 설립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또 뻔한 거잖아요. 눈 가리고 앙하는 것이라서 이 3차 집회 때는 이제 이 3차 집회는 장작불 집회라고 불리는데요. 좀 이제 추운 겨울 다 돼서 11월 달에 열렸습니다. 근데 이 개막 연설을 누가 하느냐면 백정인 박성춘이 개막 연설을 해요. 연단에 백정이 서서 이 3차 만민공동회의 개막 연설을 합니다. 완전히 이제 어떻게 신분제가 이렇게 극적으로 붕괴 나간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신정변에 1884년 지금부터 이때로부터 14년 전인 갑신정변의 주역이 3일 천하 만에 끝났던 그리고 다 외국으로 망명해서 토꼈던 서재필과 윤치호라는 이 만민공동회의 주역들의 생각들은요 한계가 있었어요. 그렇게 심리적 자파를 하면서 이들은 결국은 엘리트였던 겁니다. 마치 프랑스 대혁명 때의 혁명파인 미라보 백작처럼
절대 권력을 무지렁 저촌 무지렁이 인민들한테 넘겨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거대한 어떤 그 민중 세력과의 적극적인 연대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대중이란 아직까지는 돼지고요. 무식한 돼지고 여전히 교육과 계몽이 필요한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들에 대한 또 그 탄압이 죄어오자 이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또 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함으로써 어쩌면 우리 한국 근대사상 최초의 다음 아고라가 오프라인에서 펼쳐졌던 만민공동회는 그냥 또 1년간의 반짝 사건으로 끝나고 맙니다. 자, 이때 바로 1894년에 가보농민혁명이 일어나는 이때에 굉장히 중요한 노래가 하나 전국을 강타하게 되는데 그 노래의 제목은 칼의 노래입니다. 시금가 혹은 격흥가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노래가 있는데 이게 바로 동학교도들의 노래였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는 단지 어떤 일부 특정한 지역의 노래가 아니라 전국 동학 접주들의 지역에서 다 불리는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어떠한 자신들의 종교적 교리를 담고 있으면서 동학이 갖고 있는 혁명적인 어떤 그런 미래 지향성을 담고 있는 노래였고요. 이 노래는 그냥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고 칼춤을 꼭 동반을 했어요. 칼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랄 같은 건요. 이 노래 악보도 남아 있거든요. 어느 누구도 이 노래를 녹음하지 않았어요. 100년이 넘는 이 순간, 140년이 넘는 이 순간까지. 그래서 여러분한테 드릴 수가 없어요. 시호, 인의 시호. 이 시호는 뭐냐면 때시자입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이다. 지금 바로 이때다 이런 뜻입니다. 부제로지 시로다. 다시는 오지 못할 바로 그런 때이다. 만세일지 장부로서 5만년지 시로다. 5만 년 동안 기다려온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바로 이럴 때 용천금 드는 칼을 아니 쓰고 무엇하리. 혁명가죠, 혁명가. 그러니까 사실상 이들이 공식적으로 표명했던 것은 흔히들 이제 그냥 동학의 글자 그대로 문맥상으로만 봐서 동학이 왕조를 엎을 생각은 아니었다. 그냥 탐관 오리들과 간신배들을 축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쫌팽이들의 논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왕조 시대에서 우리의 목표는 왕조를 엎는 거예요.